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교과서상으로 이 부분에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개관에 대해서 들은 친구들이 있고 이제 그 반이 바뀌면서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지 못한 반도 있겠지만 그런 개관이 크게 진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늘부터는 고대 지중해 세계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부터 이제 고대 지중해 세계라는 이 제목으로 그리스 안에 뭐 폴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이제 배울 것이고 유럽 지도 좀 친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대충의 우리가 지역 정도는 현재의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그리고 서아시아나 이슬람 배울 때 우리가 이베리아 반도 배우면서 이미 알고 계시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발칸반도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터키나 서아시아 쪽이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유럽들이 이제 있습니다. 북유럽들 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크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럽과 소아시아 터키의 사이에 있는 바다 흑해라고 하지요. 흑해 그 다음에 이오니아해 여기도 자주 나와요. 그리스 배울 때 특히 여기 있는 해가 이오니아해, 에게해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반도와 이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 사이에 아드리아해 이런 지명들은 전체적인 지중해는 기본이고 흑해 지중해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이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그리스 발칸반도 이쪽을 먼저 배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쪽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서 이 그리스 쪽으로 이제 침략을 해서 통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쪽까지 이 알렉산더 제국이 커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럽의 주요 부위가 지리부도에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때 틈틈이 역사부도와 지리부도를 옆에 두고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강의가 길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다음 강의는 조금 제가 짧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지역까지 제가 그리스 문화까지 모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문화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이 그리스 쪽이 훨씬 많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상대적으로 엄청 짧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데 이거를 시간상으로 이렇게 자르기가 되게 조금 애매해서 오늘의 강의를 조금 길게 하고 다음 알렉산드로스 제국 강의는 정말 짧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미리 사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리스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고 계시는 초록색 박스가 보이실 텐데 크게 제목을 에게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게 문명. 자, 에게 문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더라도 아니면 제가 이제 수능을 선택을 안 하시는 친구들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지역 고대사를 배울 때 크게 아테네 부분과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중심으로 많이 보세요. 그런데 의외로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1번 문제로 이 에게 문명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에게 문명. 그래서 이 에게 문명을 먼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문명은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제 발생한 문명인데, 이제 여기에 제가 기록은 해놓지 않았지만 에게 문명의 성격에서 이 용어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원전 3000년경부터 등장한 문명인데, 이 문명의 성격, 특징, 바로 청동기를 바탕으로 하였다라는 거죠.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해양 문명이라는 것이 이 에게 문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청동기와 해양,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에게 문명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게 문명의 특징은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해줬다라는 것이 에게 문명의 큰 특징이에요. 오리엔트 문명, 서아시아 쪽에 발달한 그 오리엔트 문명,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서 발생한 그때 배웠던 그 오리엔트입니다. 이러한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문명, 에게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에게 문명이 어디에서 발달을 했느냐? 바로 크레타 섬. 여기가 크레타 섬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지도냐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확대 드렸는데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유럽 전체 지도에서 쭉 확대했을 때 지금 그리스 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 에게의 지중해, 발칸반도 아래쪽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 있는 이쪽이라고 여러분들 이쪽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원상 복귀. 그래서 크레타 섬,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본토, 그리고 소아시아, 여기가 터키예요, 여러분. 터키. 이 소아시아 등지에서 발달한 문명이다. 바로 에게 문명.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해양 문명이고, 기원전 3000년경부터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에 전달한 문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게 문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바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이쪽에서 발생한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 미케네, 이쪽에서 발생한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구별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타 문명의 크레타 섬에서 발생한 문명이죠, 여러분. 이 크레타 문명은 다른 말로는 미노스 문명, 아니면 미노아 문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2000년경에 이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이라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궁전을 토대로 발생한 문명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크레타 문명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크노소스 궁전을 참고적으로 같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크노소스 궁전에 그 프레스코화라고 해서 어떠한 그림이 복원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크노소스 궁전의 복원도도 현재 사진 자료로 같이 등장을 하면서 이 크레타 문명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레타 문명이 결국에는 기원전 한 14세기쯤에 그리스 본토에서 이렇게 내려온 미케네인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이 크레타 문명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크레타 문명,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겨난 문자를 토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이 크레타 성에서를 선상 A 문자, 미케네 문명에서를 선상 B 문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는 이런 용어까지는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 자, 그래서 다시 에게 문명 속에서 크레타 문명, 기원전 한 2000년경에 이제 만들어진 문명이고, 기원전 14세기경에
이 그리스 본토에서 내려온 미케네인의 문명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 미케네 문명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케네 문명의 특징은 이제 보다 조금 더 상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 보신 분들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어난 일들이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상무적인 문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문명,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기원전 한 12세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철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이 미케네 문명이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이 멸망을 하기 전까지의 그 시기를 이제 미케네 문명 시기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정말 그 특징적인 것이 이제 이 미케네 문명의 멸망 이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멸망 이후의 시기를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느냐, 이 별명을 붙여놨느냐, 바로 암흑시대라는 별명을 붙여놓았다라고 해요. 왜냐? 수세기 동안의 문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미케네 문명이 이제 특징은 이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의 멸망 이후, 도리스인이 침입을 하면서 멸망을 했는데 언제쯤? 기원전 12세기쯤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시기를 한동안 암흑시기다라고 표현을 한다. 사실은 이 암흑시대를 다른 말로는 또 무슨 시대라고도 하냐면 호메로스 시대다라고도 해요. 왜 그렇게 호메로스 시대라고 별명이 붙여졌느냐?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이거는 나중에 문화사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때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글을 남길 때 이 시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해두었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호메로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과연 가치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는 여전히 말이 많고, 하지만 어쨌든 문자 기록도 없는 이 암흑 시기에 어쨌든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약 BC 1100년부터 한 BC 8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암흑시대 이후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죠. 암흑시대 이후에 이 시기에 사람이 그 암흑시대라는 이 시기, 미케네 시대가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서 그나마 우리가 이걸로 추측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 암흑시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호메로스의 시대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에게 문명, 첫 타자 에게 문명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게 문명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해양 문화였고, 크게 크레타 섬과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등지에서 발달을 했는데, 크게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다라는 거. 크레타 문명의 특징, 크노서스 궁전. 미케네 문명의 특징, 상무적이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있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멸망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미노스 문명 아까 얘기했죠. 크레타 문명을 이렇게도 부르는 거. 근데 미케네 문명이 멸망한 이유가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한 이후 한동안 엄청 오랫동안 그 역사적인 그 문자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암흑시대 또는 호메로스의 시대다라고 부른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서서히 그리스 시대로 가려고 합니다. BC 약 800년경, BC 800년경. 그러니까 BC 800년경이라고 하면 아까 암흑시대가 BC 1100년부터 BC 800년경이었거든요. BC 1100년부터 BC 800년경이었는데, 그 암흑시대가 끝나갈 쯤,
그 암흑시대가 끝나갈 쯤 이제 폴리스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폴리스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폴리스라는 것은 뭐냐? 쉽게 표현하면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를 이 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독특한 정치 단위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폴리스의 특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 폴리스가 성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폴리스가 생겨난 이유는 바로 자연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요, 산지가 많아요. 산지가 많고, 그리고 해안선에 대단히 굴곡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 쪽에 대한 자연적인 지형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산지가 많고 해안선에 엄청나게 굴곡이 많아요. 이해되셨죠? 산이 많고 평야라는 게 저거, 평야가. 다시 말하면 산줄기가 종횡으로 달려있어. 산에 둘러싸인 골짜기, 평지가 하나의 자연적인 지리 단위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인데, 험악한 산맥, 굴곡이 심한 해안선, 이러한 자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도시국가인 폴리스라는 겁니다. 이 폴리스라는 거는 기원전 8세기경 암흑기가 끝나갈 때쯤, 이쯤에 해안에서 가까운 평야지대에 만들어진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가 생겨난 이유, 자연적인 조건, 방금 설명드렸죠. 해안선이 많고 산지가 많으니까 너무 산지가 자연적인 방어막이 돼버리는 거죠.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러한 산지가 높은 게. 그러니까 이 산지 안에 자연적으로 이 평야 안에 도시국가가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름하여 폴리스라는. 그런데 이 폴리스의 구조가 대단히 독특해요. 폴리스가 이제 이 그리스 내에 여러 폴리스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폴리스들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 그리고 산 쪽 끝쪽에 산 높은 곳에 이런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산 안에 평야 지역에 아고라라는 광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폴리스의 특징에 아크로폴리스 아고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래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두 개가 폴리스의 구조예요. 폴리스의 구조. 그런데 이 폴리스의 구조에 아크로폴리스가 사실은 신전의 역할만은 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전의 역할도 했지만 마지막 군사적인 거점의 역할도 했다라고 해요. 군사적으로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아고라 쪽에, 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로 올라가 대피해요? 산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로 대피를 하겠죠. 최후 방어지의 역할도 했던, 그러니까 요 종교와 군사의 거점, 성벽을 쌓아서 최후 방어선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 신전의 역할, 같이, 군사의 역할 같이 했다라는 것, 아크로폴리스. 아고라는 방금 말한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뭐 상거래, 시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한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폴리스의 성립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에게 문명을 배웠고, 에게 문명이 끝나간 이후에 한동안 암흑시대가 존재했는데, 이 암흑시대가 끝나갈 즈음, 기원전 800년 경쯤에 그리스의 자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그럼 자연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해안선에 굴곡이 많고 산지가 많다라는 특징. 이러한 자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해안가 근처의 평지에 폴리스라는 도시국가가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폴리스라는 그를 들여다봤더니 폴리스의 구조에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라는 것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폴리스들이 이제 만들어진 이 그리스 지역에 이제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동족 의식이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동족 의식. 그들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헬렌의, 그러니까 전설의 영웅 중에 이제 헬렌이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 헬렌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전설적인 영웅 헬렌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 스스로를 헬레네스, 우리는 헬레네스야 라고 동족의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끼리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동족의식을 느낀 그들, 헬레네스라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헬레네스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 민족을 불렀고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 민족들을요 바르바로이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그러니까 헬레네스의 반대라고 해야겠네요. 헬레네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족의식을 만들어 주었던 그들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자기 민족을 칭했고 헬레네스가 아닌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민족을 바르바로이라고 칭하면서 약간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림픽, 여기서 나왔죠.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한 시기가 바로 이때죠. 그들 스스로 헬레네스라고 불리우던 그들끼리 여러 폴리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끼리 나름대로는 동족의식이 있어서 헬레네스라고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끼리 이제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폴리스들이 이제 서서히 기원전 800년경에 만들어졌던 이러한 폴리스들이 서서히 발달을 해 가겠죠. 자, 발달하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이 그리스 지역의 역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크게 아테네라는 도시와 스파르타라는 도시. 그때 당시에는 거의 국가의 역할을, 도시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먼저 각각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정말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지리를 먼저 살펴볼까요? 지리적으로. 여기 아테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약간 여기에 섬이 달라요. 그죠? 약간 다르죠, 여러분? 다르죠? 사실은 같이 헬레네스라고 동족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헬레네스 안에 사실 민족이 4개 민족이 섞여 있어요. 각각 4개 민족이 있었고 그 4개 민족이 이제 섞이게 되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그 헬레네스지만 그 안에서 민족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펠레폰네소스 섬인데 이 펠레폰네소스 섬 안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스파르타.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하면서 이제 다루어 드릴 내용이라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럼 아테네 먼저 배우고 그리고 스파르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크게 전쟁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 보이시는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를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 성장을 배우면서 잠깐 페르시아 전쟁 제가 언급은 할 겁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테네 정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결정적인 배경이 사실은 이 페르시아 전쟁이기 때문에 아테네 정치사 배우면서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스파르타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펠레소스 전쟁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리스의 역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는요 크게 왕정에서 시작해서 이제 귀족정으로 가요. 왕정에서 시작해서 귀족정으로 갑니다.
우리는 귀족정부터 배우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아테네가 정치적으로 민주 정치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데, 아테네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민주정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민주정이 발달하게 된 그 과정을 인물의 순서대로, 인물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아테네는 아테네 민주정의 그 민주정치의 발전, 아테네는 여러분들이 핵심을 어디다 두시면 되냐면 민주정치에 두시면 돼요. 이 모든 것이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결국 귀결이 되는데, 이 민주정치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의 순서, 그리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민주정치가 발전하게 된 그 안에는 전쟁이 크게 기여를 합니다. 전쟁.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의 평민들의 역할. 이 평민들의 역할이 전쟁 속에서 커져서 평민들이 목소리를 내게 돼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러한 기여를 했는데, 나도 정치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평민층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주적의 발달을 전쟁, 군사적인 특징, 이걸 같이 이제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째, 평민들이 성장하게 되었대요. 자, 이 평민들은요, 점차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부자가 되겠죠. 귀족이 아니지만 상공업이 발달하게, 특히나 이 지역 특징 보세요, 여러분. 바닷가로 둘러싸여 있죠. 상공업이 발달하기 대단히 좋은 환경이죠.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에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평민들이 부유해져요. 상공업이 발달해지면서 부유한 평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평민이 돈이 많아지는 거야. 귀족이 아닌 평민이. 그런데 이 평민들이요,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보병의 형태로 군대의 주력을 차지하게 돼요. 귀족들이 전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는 기병이 주도적인 역할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의 전쟁은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중장보병 한번 쳐보세요. 대단히 재미있는 전쟁 형태인데, 이들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요. 이게 방패를 딱딱 쳐놓고 중장보병 2세트가 붙는 거죠.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꼬리잡기 게임하는 것처럼, 이게 정열이 흐트러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 팀이. 우리 꼬리잡기 경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번 중장보병 네이버에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 그 동영상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장보병 팀이 전쟁하는 거. 그런데요, 보세요. 이 중장보병의 필수가 이제 여기가 이제 대표인 것처럼 보이고, 이게 지금 어때요? 전열을 딱 갖춰가지고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는데 다 방패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쳐도 막아야 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혹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 이 방패로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장비를 갖춘 걸어다니는 병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군대, 이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이 중장보병이 주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이 평민층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이 병사가 내가 이 무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장을 하는데, 갖추는데, 무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서 갑옷이랄지, 뭐 창이랄지, 방패랄지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중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부유해진 평민이 자기 스스로 어때요? 보병이 됐다라는 거죠. 군대의 주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평민층이 성장을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장 보병들이 전쟁에서 기여를 하면서 평민층들이 점차 무엇을 요구하느냐?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족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테네에서 어째서 평민이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상공업이 발달을 했고 부유해진 평민이 등장을 했고 이 부유해진 평민들이 스스로 중장 보병이 되었고 이 중장 보병들이 그때 당시 그리스 세계, 아테네 세계에서 전쟁의 주력 부대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당연히 전쟁에 기여한 평민들이 야, 우리 정치적으로 이러한 실권 줘라고 하면서 귀족들에게 대응하는 거죠. 대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아테네의 평민층이 성장하게 되면서 민주정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귀족정에서 서서히 이제 물론 초반에는 왕정이었지만 이제 이게 귀족정으로 갔고 이 귀족정에서 서서히 민주정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크게 4명의 인물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솔페, 클페, 뭐 인터넷에서 EBS 강사들은 이렇게 앞자를 따서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솔론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 기원전이죠. 솔론이 6세기 초반이에요. 기원전 6세기 초반. 클레이스테네스 때가 기원전 6세기 말쯤 돼요. 그리고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원전 6세기 초, 기원전 6세기 말, 기원전 5세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알겠죠? 솔페, 클페, 솔론, 페이시스크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자, 솔론은 여러분, 자 먼저 이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솔론이라는 지도자가 먼저 어떤 개혁을 하느냐? 기원전 6세기 초에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뭐에 따라서? 재산.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재산에 따라서 정치권을 줘?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금의 현재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귀족이 정치를 주도하는 사회잖아요. 귀족이 아닌 혈통이 다른 평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시대야. 하지만 평민 중에서 그래도 돈이 있는 자들에게 정치권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층 진보적이죠. 평민에게 어쨌든 정치권을 줬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솔론의 정치를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줬다라고 해서 금권 정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와 재산을 연결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자, 특별한 별명이 하나 붙었네요. 조정자. 왜 조정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냐? 귀족과 평민의 초반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귀족하고 평민하고. 그죠? 평민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귀족들에게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하고 지금 귀족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이 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조정자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솔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별명 2개. 조정자였다. 그리고 금권 정치를 하였다. 정치와 재산 소유를 연결하였다라는 점에서 금권 정치, 그 다음에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조절하려고 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는 측면에서 조정자라는 특징. 솔론 쉽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솔론의 의도는 좋았으나 오히려 귀족, 평민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조정을 했지만 둘 다 불만이 폭주해요.
둘 다 싫은 거야, 인정하기. 귀족도 싫고, 귀족의 입장에서는 평민에게 주기 싫고, 평민의 입장에서는 더 요구하기를 원했고, 서로 그 조정자로서 이 솔론이 시도는 하였으나 계속해서 귀족과 평민의 모두가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예요.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만 다뤄요. 사회 혼란을 틈타서 독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독재자가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다. 그래서 독재자이기 때문에 참주 정치이다. 이 독재자인 탐주 정치, 민주정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의 정치다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이쯤에 메가라라는 지도에 나와 있진 않는데 그 메가라라는 도시 국가와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아테네가 지금 메가라라는 그 메가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메가라와의 전쟁에서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 무력적인 그 권력과 그 다음에 평민층의 지지가 바탕이 돼서 그리고 솔론의 실패,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 혼란을 틈타서 등장한 군사 지도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주 정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 정치. 알겠죠? 이 정도. 독재자였다. 군사적인 참주 정치를 했던 인물이다.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여러분 기억하셨죠? 알겠죠? 자, 이제 6세기 말로 갑니다. 6세기 초반이에요. 6세기 말로 갑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중요해요. 하이라이트는 페리클레스예요, 여러분. 민주정치의 완성이거든. 하지만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클레이스테네스, 클페. 중요합니다. 6세기 말. 알겠죠? 네. 알겠어요. 시리가 또 작동을 했는데 자, 클레이스테네스가 여러분 너무 힘들죠. 여러분도 선생님도 지금 계속 쉴 새 없이 말하니까 힘들어서 지금 갑자기 머릿속으로 그리스 문화까지 못 하겠는데 그리스 문화 좀 다음 시간에 떼낼까? 그렇게 할까요? 그리스 문화랑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랑 알렉산드 문화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 문화와 알렉산드로스 그 헬레니즘 문화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 세계의 정치까지만 합시다. 우선 나가봅시다. 자, 클레이스테네스 6세기 말에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 설명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보여요. 첫 번째는 부족제를 개편. 원래는 이 그리스 사회가요 혈연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혈연 중심의 이 부족제를요 거주지 중심으로 바꿔요. 거주지 중심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정구역이라는 무언가의 단위를 만들었다라는 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족제 개편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행정구를 개편하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개편했느냐? 쉽게 여러분들이 거주지 중심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이제 어려울까봐 오히려 어려울까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이 아테네 내에서 그 중심지, 그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내륙 이렇게 지역별로 중심지, 해안, 내륙 이렇게 지역별로 각각 10개의 중간 행정구를 조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10개의 행정구 그 세계 안에서 각각 10개씩을 이제 중간 행정구로 조직을 했고 이 지역을 하나씩을 떼서 이거를 행정 부족으로 만든 거죠. 부족제를 개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구 안에는 중심지에 그 다음에 내륙, 그 다음에 해안 각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죠? 다시 말하면 죄송해요. 지역이라는 분은
다시 말하면 혈연적인 특권을 배제하고 경제적 이해관 아이고 난리가 아니네요. 지금 시리가 자꾸 작동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혈연적인 특징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비교적인 균등하게 모아져 있는 행정전위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길게 이야기했는데 핵심이 뭐냐? 귀족 정치의 기반을 없앤 거죠.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귀족 정치의 기반. 혈연 중심으로 묶여져 있었던 이 귀족 정치를 무너뜨리고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로 행정구역을 개편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 클레이스테네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요, 여러분. 이 부족제를 토대로 500인 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500인 회의.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의 행정부족 내에서 후보자 명부를 쫙 작성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50인씩 선출을 해서 이 50인이니까 10개 부족이죠? 곱하면 몇 개야? 10개 곱하기 50, 500인 회. 이렇게 해서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500인 평의회.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500인 평의회가 그럼 역할이 뭐냐? 민회의 업무. 민회의 업무를 조직하고 일상 행정을 담당하는 500인 회. 그러니까 어쨌든 이 500인 회가 있었다라는 거는 모든 시민들이 제한 없이 어쨌든 참정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었다라는 상징적인 부분이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500인 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심화된 내용인데 사실은 400인 회의가 있어요. 이 400인 회의는 사실은 각 부족에서 100명씩 골라가지고 400인 회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민회에 제출할 안건을 만든 건데 사실은 400인 회의가 솔론 때 있었어요. 이거는 500인 평의회. 400인 회의는 부족에서 100명씩 고른 거고 500인 평의회는 이것도 부족인데 개편한 행정부족 내에서 만든 거고 다르죠. 그래서 이건 조금 심화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0인 평의회, 클레이스테네스다. 400인 아니에요. 500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편 추방제. 아주 상징적인 거죠.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주가 뭐예요? 독재자죠.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이 도편 추방제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도편, 도자기 파편을 도편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름 적어내라 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6,000표 이상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굿외로 10년 동안 추방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독특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도편 추방제. 제가 짝짝짝짝짝짝 화살표 해놨죠. 클레이스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 정치에 이런 것에 이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 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도편 추방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페르시아 전쟁이 이때 터져요. 이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가 승리를 하면서 사실은 아테네가 민주정치가 발달을 하게 된 기틀을 마련해줘요. 자, 결과만 얘기할게요. 페르시아 전쟁 이따 간단하게 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페르시아 전쟁 뭔지 기억 누구랑 전쟁한 거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사단 왕조 페르시아 말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우리 배운 적 있잖아. 서아시아 살 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키루스 다르시아 울스 기억나시죠? 다리우스 1세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전성기 가지다가 마지막 세투 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여기서 패배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세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겼다는 거야?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기원전 5세기잖아 또. 그지? 페르시아 전쟁 언제 터진 거야?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의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쇠퇴하게 된 그 계기야. 그거 그때 배운 거예요. 자, 페르시아 전쟁 언제 터진 거야? 기원전 5세기야. 알겠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를 이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델로스 섬이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여기로 봅시다. 여기 보이시죠? 델로스 섬. 자, 이게 지금 이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그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에서 이거 이제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 델로스 섬에 이 아테네가 야, 우리 함께 이 그리스 세계 뭉치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돈 내세요. 우리는 델로스 섬에다가 그 돈을 기금이 이 동맹에 참여한 나라에서 돈을 내는데 그 기금이 델로스 섬에 보관을 했다라고 해서 델로스 섬 기금,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델로스 동맹이 맹주로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이 델로스 동맹의 델로스 섬에다가 이 기금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을 바탕으로 사실은 아테네가 성장을 하게 돼요.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페리클레스 시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페리클레스 시기를요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승리. 자, 페리클레스 시기에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 크게 수당제, 추첨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가기 전에 자, 뭐 완성해가지고 이 이야기 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 아테네 민주정치가 발전하게 된 배경. 이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첫 번째, 살라미스 해전에서 수병에 해당하는 최하계층. 이 최하계층 세력이 권한이 세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델로스 동맹 시에 이 공납금, 돈이 생긴 거죠, 돈. 사실은 이 돈으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워져 버렸는데 세 번째, 다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이렇게 가서 같이 쓰세요. 세 번째는 해상 무역에서의 패권. 당연하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얘네들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아테네니까. 아테네가 이 지역의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잖아. 이 세 가지 요소가 아테네의 경제 번영을 가지고 왔고 이 경제 번영이 결국에는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완성시켰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결국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상공업 부분, 해상무역 부분에서 엄청나게 더 발전을 하면서 민주정치가 더 발달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페르시아 전쟁이 없이는 아테네 민주정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솔페, 클페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을 굳이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지금 잠시 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야.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 할 때 여러분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살라미스 해전. 자, 그냥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해전이 한 번 있었어요. 총 3번,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이렇게 3번 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해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해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 수병,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배 아래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이 배 안에서 이렇게 최하층민이 이때 당시에는 이 배 아래서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노를 젓는 거야. 노를 저어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야, 전쟁한다. 이거 오른쪽으로 돌려. 그러면 여기서 예, 오른쪽 돌려. 하면서 이쪽에 있는 뭐 수병들이 막 돌리는 거지. 이번에는 왼쪽이야. 이쪽에서 막 노를 열심히 저어갖고 또. 그러니까 수병들이 이 배 아래 최하층민들이 수병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때?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에 어떻게 보면은 큰 공을 세운 거죠. 공을 세운 거지. 그러면서 최하층 세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층민들이 이제 정치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살라미스 해전의 결과, 승리까지 되면서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페리클레스 시기의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크게 두 개 수당제 추첨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페리클레스 시기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대요.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대요. 그 전까지는 이 민회라는 것이 일상적인 행정만 담당을 했고 그 입법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페리클레스 시기에 와서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했다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민회의 권한 강화 이 정도로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군과 같은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관직 그리고 모든 배심원을요 추첨으로 그리고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수당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죠. 추천제, 수당제. 자, 여러분 다시 모든 관직에 추첨을 하는 거야. 와우, 엄청 나죠. 그냥 추첨해서 그 사람이 관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관직에 추첨만 된다면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거지. 물론 장군과 같은 특수직을 제외는 시켰어요. 이게 이제 추첨제라는 이러한 그 빈틈을 이제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특수한 그 직책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직을 추첨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거. 근데 얘들아, 돈이 어디서 났을까? 왜 아테네는 부자였을까? 어떻게 이런 추첨과 수당제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을까? 바로 델로스 기금. 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불법 자금이죠, 어떻게 보면. 페리클레스 시기에 이 수당제 추첨제라는 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델로스 기금, 이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 민주정, 솔페클페 6세기 초반, 6세기 말, 5세기, 근데 5세기의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이 특징이 수당제 추첨제인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 때문이었다라는 거. 페르시아 전쟁 5세기.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결국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됐든 상공업, 해상무역,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완성에 페르시아 전쟁 같이 묶어서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그러면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첫 번째, 직접 민주정치예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당제예요. 근데 이 수당제가 국고에 의한, 나라가 부자니까 가능했던, 그죠? 그 다음에 추첨제. 물론 1년 임기제이긴 하지만 추첨제라는 거. 시민이 누구나 원한다면 공직을 맡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민회 권한 강화,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민회 권한 강화라는 거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접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직접 민주주의. 아까 민회 기억하세요, 여러분? 민회. (500인) 평의회, 이거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들이 제한 없이 참정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 이 500인 평의회의 이 민회가 더욱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발전하게 된 거죠. 페리클레스 시기 때 이 민회의 권한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 500인 평의회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여러분. 이 민회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500인 협의회가 이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이제 너무 심화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리클레스 시대에 와 맞물려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직접 민주정치, 수당제, 추첨제.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가 되면서 이 500인 협의회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데 넘어갑시다, 그냥. 이쯤 되면 이제 민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500인 협의회는 어떤 역할만 하게 되냐면 그 민회에 제출할 안건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민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여기서 집행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500인 협의회는 이제 조금 약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민회, 시민권을 가진 성년 남자 전원이 참석하게 되는 이 민회가 이제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죠. 하지만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상당히 배타적이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별표 100개입니다. 별표 100개. 왜? 아테네에서 시민이라는 것, 시민권이라는 것은 누구만 갖게 되는 거냐면 여자 안 돼요. 거리 외국인 안 돼요. 노예도 안 돼요. 이들은 참정권이 없어요. 왜? 시민이 아니니까. 그럼 시민은 누구냐? 부모가 모두 시민인 사람만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시민인 사람만 시민인데 이들만 시민으로 인정을 해줬고 이들만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지금의 여자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배타적이죠. 이게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이에요. 이해됐죠? 직접, 수당, 추첨, 배타적, 여자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시민권은 누구냐? 부모 모두가 시민권만.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는요, 아까 봤던 그 섬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었던 그곳에 존재했던 그곳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이제 나중에 그 동맹을 이끌었던 선두 주자, 이게 이제 스파르타인데, 스파르타의 특징, 소수의 도리아인들이요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폴리스를 형성해서 만들어진 그 폴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도리아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원주민들이 미케네인들이었는데 원주민들을 정복하면서 만든 폴리스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단히 독특한 그
구성원이 있어요. 첫 번째 지배층. 다르게 말하면 뭐 스파르티아테스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지배층이고, 이들이 이제 물론 뭐 이 스파르타티아네스에서도 이제 이들을 이제 동등자들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주도하는 거죠. 미네의 구성원들이 되는 거죠. 스파르타인들, 도리아인들, 스파르타티아테스라고 부르는 이들. 그리고 이들이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시민. 이해됐죠? 그리고 이들은요, 우리가 무슨 뭐 공부를 빡세게 가르칠 때 뭐 스파르타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있는 이 시민들은요, 항상 생활 자체가 전시 체제예요. 군국주의입니다. 군국주의. 거의 군사 체제. 태어나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얘 연약하네? 아포테타이에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전사로서의 자질이 없으면 바로 버리는 거예요. 12살에서 20살까지 예비 군사훈련을 합니다. 연장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도록. 그러니까 엄격한 시민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20살에서 30살까지 병영생활을 해요. 10년 동안 병영생활. 30세 이후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민전사단에 속하여 특수한 집단생활을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요. 이것도 이제 중무장 보병의 밀집 대응, 똑같이 아테네와 똑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배층이 시민임과 동시에 스파르타는 어떻게 보면 군사와 정치가 일치된 엄격한 시민교육으로 국가의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완전히 아테네와는 다른 모습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독특한 형태예요. 페리오이코이라는 그 계층이 있고, 헤일로타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이 두 계층이 이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계층인데, 상대적으로 이 페리오이코이는요, 페리오이코이는 다른 말로는 반자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리아인들이 이제 이 원주민들을 정복을 했을 때 조금 덜 반항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신분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페리오이코이는 도리아인은 아니지만 신분은 자유로워요. 하지만 국정 참여의 권리는 없어요. 준시민들이죠. 대부분 뭐 라코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페리오이코이라고 이런 신분을 줬는데, 대부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직종을 가지고 있느냐? 상공업, 그리고 군대 보조 역할. 군대의 주력 역할은 지배층들, 이 스파르티아테스 이 신분층이 하고 있었다면, 이 페리오이코이는 상공업의 역할, 신분은 자유였지만 시민은 아닌 거야. 준시민. 이해됐죠? 마지막 헤일로타이, 이들은 이제 예속 농민이에요. 농민, 피지배층들이죠. 예속 농민. 이들의 역할은 뭐냐? 분배지 주변에서 거주를 해요. 분배지가 뭐냐? 이 스파르타티아테스에게 이제 분배지를 주는데, 이 분배지, 그러니까 이 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재분배해 주거든요. 이 스파르티아테스에게, 발음이 맨날 틀리는데, 이 분배지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 스파르티아테스, 그러니까 이 지배층들의 토지를 경작하고 공납을 납부하는 예속 농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정복민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들, 그러니까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상공업자들, 군사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모든 남자 시민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엄격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독특한 형태의 나라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 스파르타의 위치, 아까 언급 잠깐 해드리긴 했지만, 아테네의 위치, 그 다음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 있는 스파르타의 위치, 아테네, 스파르타 위치 한번 보시고, 구성원도 한번 볼까요? 인구 구성원. 여기는 아테네예요, 여러분. 이오니아 지방.
여기를 이제 보통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오니아 지방. 이제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네. 이오니아. 보이시죠, 여러분?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헬레네스라고 불리우는 그들 안에서 선생님이 이제 크게 민족 구성원이 조금 다르다라고 했죠. 근데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오니아인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스파르타인들은 시민이 도리아인들. 아까 이 도리아인들이 대다수의 원주민들, 미케네인들을 정복하면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민 50% 넘는. 그 다음에 아테네의 노예. 아테네의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다수가 해외에서 사온 사람들이야. 해외에서 구입한 사람들. 그리고 이 노예들은요, 시민들의 사유재산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류하는 외국인, 시민. 뭐 시민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시민 50%. 근데 봐봐. 스파르타는 시민이 5.5%야. 그러니까 이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중무장한 이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군국주의로 이 전시체제로 나라가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반자유인, 페리오이코이, 그 다음에 대다수가 예속농민인 헤일로타이다라는 거.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을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지방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오니아인이라는 거, 시민들이 대다수가, 그 다음에 시민 그 스파르타 경우에는 도리아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2개 이야기할게요. 전쟁 2개. 크게 전쟁 2개. 페르시아 전쟁 먼저 설명하겠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2년에서 479년에 있었고요. 그 후에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먼저 터졌고 그 이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진 건데, 자, 차분히 페르시아 전쟁부터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자, 페르시아 전쟁.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요, 자꾸자꾸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아나톨리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압박을 하는 거야. 이것들이 배경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아나톨리아지, 여러분.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들을 압박하는 거야. 누가?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결국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요, 크게 세 차례 그리스를 침입합니다.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이렇게 보고 지도에서는 설명을 해놨어요.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1차 침입을 크게는 중장보병의 형태로 전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밀집 중장보병 형태. 아까 제가 사진 자료와 함께, 그리고 이 중장보병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발달과 맞물려서 기억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죠. 중장보병. 이 상공업으로 부유해진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내자, 나 이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귀족들에게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면서, 그때 말한 중장보병입니다. 1차 전쟁 때는요, 이 페르시아 전쟁 때 중장보병 등의 활동이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전투.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사실은 페르시아가 졌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란은 아직도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는 참여하지도 않는데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 예전에 제가 그 페르시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 아테네가 그때 나오는 1차 전쟁, 이때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달리는 중장보병. 그러니까 원래는 이 중장보병이요, 너무 지금 이야기가 깊게 가서 그냥 재미있으라고 나는 하는 건데 시간을 너무 소모하는데, 중장보병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여러분. 막 그 갑옷 입고 막 이러려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장보병이 이제 그 개발이 된 거야, 가죽 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옷이나 방패나 이런 것들, 그 갑옷을 입으면 이 중장보병이 사실은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갑옷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가벼운 형태의 그 갑옷이 만들어진 거야. 뭐 가죽이나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중장보병들이요, 가벼워지다 보니까 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달리는 중장보병들이 등장을 한 이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1차 전쟁. 그 다음에 2차 전쟁에서는 이제 이 페르시아 전쟁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해군의 형태가 나타나요. 해군. 그래서 이때 등장한 전투가 바로, 그러니까 바다에서 많이 싸웠는데 봐봐, 바다에서 많이 싸웠잖아. 여러분 보이시죠? 2차 전쟁 자체가 바다에서 많이 싸웠죠. 그래서 해군들의 이제 역할이 상장하게 되는 바로 그때 나온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누구의 어떤 계층의 성장이 보여졌다라고 했어요. 하층민. 하층민들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승리를 이끄는데 기여를 하면서 아테네 그 마지막 페르클레스 시대 때 아테네 민주정 발전의 배경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3차 때가 되면서 이제 뭐 마지막 뭐 플라타이아 전투 등의 이제 전투 등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이 전투를 제가 이 표를 굳이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외워라는 의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과 함께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달을 같이 기억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1차, 2차에서 이제 차례대로 승리를 하면서 세 차례의 침입을 결국에는 아테네가 막아내죠. 결과를 볼게요. 아테네, 이때까지는 그리스 세계가 이긴 거잖아. 이때까지는 아테네, 스파르타 손잡았지.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단결해서 그리스 세계가 승리를 한 거야.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그 영향으로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된 겁니다. 누가? 아테네가. 그러면서 이 아테네가 강력한 해상 제국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게 바탕이 돼서 뭐 상공업 발전, 델로스 기금, 그 다음에 뭐 아테네 뭐 해상무역 장악 등등의 영향으로 페리클레스 시대 때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해됐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 거뒀을 이때까지만 해도 아테네의 역할이 컸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아테네가 조금 다른 불만을 품게 만들어요. 다른 그 동맹 국가들에게. 아니 왜 계속해서 델로스 기금을 자기들이 저렇게 쓰는 거야? 왜 자꾸 돈을 저렇게 걷어가는 거야? 등등등의 불만이 점점 퍼져나오고, 이게 아테네가 이제 약간 계속해서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서 제가 용어 설정이 조금 그래서 다른 용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시간이 갈수록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아테네가 다른 델로스 동맹 국가들에게 이제 너무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델로스 동맹 안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테네가 스파르타가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이 아테네가 중심이 된 델로스 동맹이
권한을 남발하자 델로스 동맹에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만들어져요. 델로스 동맹에 대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느냐?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 있는 동맹 국가들이 이제 이 델로스 동맹에서 떨어져 나와서 아테네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였어요. 이제 드디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렇게 터졌고요. 아테네가 중심, 스파르타가 중심. 결국에는 아테네가 패배해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아테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대립이 점점 격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페리클레스 사망 이후에 아테네 민주 정치가 이쯤에 중후 정치로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런 그 내부적인 영향과 맞물려서 아테네가 패배하게 돼요. 아테네 제국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를 하면서 이 스파르타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아테네 제국이 모두 다 해체하게 되고 모든 해외 재산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 세계가 전체적으로 내분이 일어나면서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신흥 국가였던 그 위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여기 보이죠 여러분?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 신흥 국가. 이 마케도니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필립이라는 인물인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마케도니아가 기원전 338년에 쳐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 세계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필립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여기 통일하고 결국에는 아시아 쪽까지, 서아시아 지역까지 통일하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만들거든요. 그 제국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영화가 영화 300이라는 한참 그 식스팩이라고 하나요? 그 식스팩으로 무장한 스파르타 군인, 그 레오디다스 왕이었나? 그 결사대들, 그리고 그들의 헌신, 용맹함 이런 것들을 막 그리면서 그 300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려졌는데, 여기서 약간 이 영화 300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 아테네 그 그리스 측의 군인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멋있게 표현해놨어요. 심지어 식스팩으로 무장한 스파르타 군 엄청나게 멋있게 표현을 해놨는데, 상대적으로 페르시아 군인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겠죠. 얘네들은 대단히 무섭고 야만적으로 표현해놨어요. 대단히 막 엄청나게 야만적으로 막 이 영화 300에서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전쟁을 서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동방의 침입을 막아냈다, 서구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입장이에요? 순전히 서구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필 페르시아 군대를 무섭고 야만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수밖에 없었냐, 이건 상당히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냐. 그쵸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배웠잖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페르시아 쪽 배울 때 이 지역이 얼마나 선진적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이 아이리시리아는 도서관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다리우스 있을 때 전성기 때 온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페르세폴리스 건설을 해가지고 도로, 왕의 길, 이 정도로 그 발전된 문명, 원통 유물, 관용적인 통치도 했었고, 기루스 때 이 정도로 발전했었던 그 페르시아인데, 결국에는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묘사를 해놨어요? 야만적으로만 묘사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하나를 보더라도 너무 이게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자.
이게 요즘 말하는 그 오리엔탈리즘에 빠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문화 배우고 그 이제 먼저 알렉산드로스 그리스 문화 배우기 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배운 이거 먼저 합시다. 이거 하고 그리스 문화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까지 이렇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